사람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삶이 한순간에 낯선 바다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는지도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른 채 깨어났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자신이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선명했고 눈가에는 붉은 핏줄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장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온도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낯설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강연주이고 우리는 부부이며 춘천으로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만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과거의 기억이 모두 지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나타나서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소소한 일상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춘천의 닭갈비 골목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그는 저를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서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대문 앞에는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생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안방 서랍에는 옷가지들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들이 담겨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 사진도 여행 사진도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재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2년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반쯤 탔는데 그때 사진첩이 다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집 한쪽 벽에는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고 벽지가 새 것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를 돌봤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박 아주머니는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가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보다 5살 어린 35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집안 구석구석을 손수 고쳤습니다. 삐걱거리던 문도 고치고 새는 수도꼭지도 고쳤습니다. 우리는 마을 어귀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산채 비빔밥과 도토리묵을 파는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빌려서 손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준혁이가 벽을 칠하고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연구하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준혁이가 밭을 가꾸고 재료를 준비하면 제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손은 요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고 양념을 맞추고 불 조절을 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일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추장과 된장의 비율을 정확히 알았고 나물을 무칠 때 필요한 참기름의 양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준혁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요리를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항상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채소를 땄습니다. 상추, 깻잎, 호박, 고추가 자랐습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마당에 물이 고였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갔습니다. 눈이 쌓이고 다시 눈이 녹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준혁이를 닮아 눈이 크고 똘망똘망한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첫 수유, 첫 미소, 첫 발걸음. 모든 것이 새로웠고 소중했습니다. 과거는 없었지만 현재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양쪽에는 낮은 돌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현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 꿈은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파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제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갔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도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퍼즐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키가 훌쩍 자라서 이제 준혁이보다도 컸습니다. 성격도 착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군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혁이와 저는 놀랐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대학을 먼저 가고 나중에 군대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집이 셌습니다. 먼저 다녀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영 신청을 하려면 호적 정리가 필요한데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아온 15년의 삶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강현주 씨의 주민등록 내역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출생지나 본적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혼신고 날짜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해온 신분증이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조회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에서 젊은 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현주라는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985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아 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 번호를 도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번호라니, 도용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의 신분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춘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임시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 신분을 만들어줬다니 그럼 지난 15년은 뭐였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신원을 찾을 방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저를 보낼 곳이 없을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본인의 실제 신원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15년 전 실종 신고된 여성들의 명단을 뽑았습니다.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나이대에 맞는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여전히 수십 명이었습니다. 형사는 하나하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등록해둔 DNA와 대조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꿈, 어디론가 끌려가는 꿈, 민준이가 울부짖는 꿈을 꿨습니다. 민준이는 불안해하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뭐가 나와도 엄마는 우리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 삶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잃지 않은 DNA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신고된 실종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박현숙이라고 했습니다. 15년 전 실종 당시 38세였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숙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처럼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서귀포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있다니, 자녀가 있다니, 저에게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준혁이와 민준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15년간 함께 산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저를 그냥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헤매는 저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형사와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가 있어서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그곳이 제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섬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형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서귀포로 가는 길, 귤밭과 돌담길이 펼쳐졌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여기라고 했습니다. 차가 한 오래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제주 전통 가옥 스타일의 낮은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돌담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에는 귤나무도 보였습니다. 형사가 먼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숙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현숙이냐고 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곧 문이 활짝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엄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낯익은 듯한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냐고 물었습니다. 딸이라는 여자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저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흰머리 남자는 박성호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실종될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지금은 환갑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박지은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20살이었던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35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들은 박진호였습니다. 실종 당시 15살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낯익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진호의 돌잔치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떡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분명 저였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생과 통화한 직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경찰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설탐정도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을 다 뒤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납치당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혹시 기억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닌지 온갖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서귀포 해안가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바다로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랑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 춘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돌봐줬다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준혁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돌봐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게 한 것을 돌봤다고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1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결혼도 못하고 엄마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우울증에 걸려서 군대도 면제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밤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랑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절규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고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준혁이는 근처 여관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이 부모님 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제 옷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쓴 편지들이라고 했습니다. 생일마다 편지를 써줬다고 말했습니다. 20살 되던 해까지 매년 썼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편지 한 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사람이 정말 저였을까요?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도 잠을 못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낮에 너무 흥분했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귤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러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첫 만남도 결혼식도 아이들 낳던 날도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징어를 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귤 장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라 친척들만 모여서 간소하게 치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하얀 한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뻤다고 말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머물다 보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지은이와 진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시장에 갔습니다. 동문시장이었습니다. 수산물과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공원에도 갔습니다. 해변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진호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두 가족 사이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와 강원도를 오가며 두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는 민준이가 보고 싶었고 강원도에 있을 때는 지은이와 진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우와 준혁이 두 남자 모두 저를 원했지만 저는 누구의 아내로도 온전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저는 갈라진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저를 해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저를 놓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저를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였고 다른 아이의 엄마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제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 곁이 더 편하다면 거기로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랑 진호도 이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년을 저 없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사람들과 가족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성우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도 제주로 왔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성우와 준혁이 그리고 저였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곳 모두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를 버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고 제가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보러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의 결정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머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는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의 너그러움에 저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주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강원도에 가서 민준이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신분이 복구되었습니다. 박현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와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민준이의 양육권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저는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성우와 함께 예전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진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등어 조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입 먹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이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자주 만들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맛이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각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아니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혀가 기억하고, 코가 기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강원도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두 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보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15년을 함께 키워온 제 아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제주의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잎이 아름다웠습니다. 성우와 저는 꽃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녹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게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제자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기다린 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게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돌아오셨으니까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쁜 분홍빛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무언가 스쳤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한복을 입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뭔가 떠오를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성우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진호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준이도 왔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왔습니다.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은이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우와 준혁이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남자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고등어 조림과 갈치 조림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음식이 정말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 같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기억의 한 조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맛이었습니다. 성우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해안도로를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뭘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온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준혁 씨 곁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가슴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응원해줘서 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행복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준혁도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농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성우와 저는 함께 감을 땄습니다. 성우가 나무 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마을이 보였고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예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우리 이렇게 감을 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행복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길 끝에는 불이 켜진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우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찾는 것보다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가족, 두 남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성우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인생은 기억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미래는 여전히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